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장 좋은 음식. 안녕하십니까. 나우라무원 원장 무창식입니다. 저는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원래는 일반외과 전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암 환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오면서 많은 느낀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또 환자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 니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바쁘죠. 똑같고, 그리고 환자들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상담도 많이 연락이 오고, 또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또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근거가 어떤 부분이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장을 하는 게 아주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자연치유가 좋으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범위에 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려져 있는 암 조직이나 암 세포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리고 암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이기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발암은 뿌려져 있는 어떤 전이암이나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발암을 드러내게 되면 그걸 억제하는 힘이 없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수술하지 마라. 그래 되면 이 옆에 있는 암세포들이 빨리 커서 전이가 잘 돼서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단점은 있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한다면 어때요? 면역을 높여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거든요. 큰 덩어리를 통째로 단시간에 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상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이 좋은 치료를 놔두고 험이나 삽이나 곡괭이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듯이 하는 이런 자연치유를 하고, 이런 큰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계속 쉬자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하는 속도하고 자연치유라는 개념에서 긁어내듯이 하는 이 개념하고 여기에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제거하는 힘하고 성장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잘못하면 오히려 성장하는 속도만 더 빨라지고, 그리고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은 되게 전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전이가 되면 수술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시기가 놓쳤을 때는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전이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병원에 다시 찾아올 때는 이미 사기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라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인데, 자연치유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는 타임을 놓쳐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치료를 한다면 수술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현대의학적인 이런 방법들이 무조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수술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만약에 이 수술을 해서 어떤 생리적인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잘못하면은 우리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려 버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죠. 수술해서 얻을 수 있는 득하고 어떤 그로 인한 부작용하고 비례를 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구마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장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검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검사를 해보거든요. 우리가 램 검사라고 해서 음식이 어느 정도의 면역을 올리는가, NK 세포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수많은 데이터를 볼 때 제1번이 고구마로, 고구마가 가장 높게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고구마에 그럼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그러는가? 우리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껍질에 있는 그 보라색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자색 고구마라 해서 이 안에 있는 과즙이 있는 부분까지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이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 자살도 시키고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계통은 베타카로틴도 있고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데, 그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고구마를 먹게 되면 줄기 같은 게 조금씩 씹히잖아요. 이 씹히는 이게 이뉼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그 장에서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이섬, 우리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단수의 지방산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 중에서 악성으로 유도하는 유전자 중에 H닭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뜨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는 아주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 고구마 사실 달잖아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해요. 이게 익혀서 먹으면 당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뭐 먹는 양은 너무 많이 먹으면 어쨌든 고구마도 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높이면, 많이 높이면 우리 암세포에 밥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 밥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껍질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봐야죠. 고구마를 섭취하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 중에서 우리 이제 셀레늄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나라마다 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암의 발생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 발생률이 낮은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가 토양에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셀레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낮고, 그리고 셀레늄이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높더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게 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셀레늄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셀레늄은 암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을 했거나 노화된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를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이 유전자가 대부분 암 환자들은 변이가 와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셀레늄이 이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을 촉진을 시켜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면역에도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면역에서는 셀레늄은 이 갑상선 기능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어요. 근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 기능을 못해요. 그럼 활성의 T4가 T3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데 이 셀레늄이 촉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T3가 많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갑상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에너지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도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너지 받는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니까 면역세포로서 공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의 간에서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셀레늄은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암을 괴사시키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리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게 브라질 너트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셀레늄은 되게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성 식품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브라질 너트나 견과류 종류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수술이나 또 항암이나 이럴 때 셀레늄 소모가 엄청 많아져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만 가지고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주사제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셀레늄을 투여해주고,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셀레늄을 쓰는 용량은 외국에 이렇게 쓰는 용량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용량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뭐 셀레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셀레늄은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식으로도 섭취량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뭐 기능식품이나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 특히 수술이나 항암을 할 경우에는 그 용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셀레늄은 아주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네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셀레늄은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쓰고 있는 것에 한 10배 정도를 쓰고 있는 이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상당히 어떤 그 허용치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게 셀레늄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많이 오죠. 되게 이제 빈혈이 오는 경우는 수술을 한 경우에 출혈을 많이 하니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이 적혈구가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골수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골수가 억제되니까 한마디로 생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빈혈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사실 수술하고 항암을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오히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도 이제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원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빈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주 급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오게 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7, 8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바로 수혈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철분제를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철분제, 우리 암세포도 성장을 하는데 철분이 필요해요. 우리 암 환자들을 혈액 검사를 할 때 페리친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는 페리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철분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암 환자들의 암이 성장을 할 때 이 페리친이 수치가 많이 높아져요. 그거는 암세포가 철분이 필요하니까 페리친이라는 걸 만들어서 철분을 많이 빼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페리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리친이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철분제를 준다는 것은 암 성장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철분제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빈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아주 수치가 낮으면 저는 차라리 수혈을 받으라고 해요. 수혈을 하게 되면 철분제가 그 암세포한테 뺏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씩 있는 만성으로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 가는 이런 어떤 출혈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철분을 끌고 들어가요. 헤모글로빈을 보면은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고 바깥에 포피린이라는 단백질이 이게 철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포피린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 같은 이런 녹색 조류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포피린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피린을 얻고 비타민 C가 끌어와주는 철분을 가지고 그리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빈혈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같은 제품을 같이 복용을 하면 빈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저는 절대 철분제는 먹지 마라. 또 철분제가 위장장애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를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철분제는 암 환자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연은 사실 면역 미네랄이란 말을 사용을 하죠. 아연은 면역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아연을 주사제로 놔주기도 해요. 그런데 왜 아연이 그러면 면역하고 관련된 미네랄이냐? 어떤 면역 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할 때 쓰는 무기가 효소들이에요. 되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을 가지고 이 효소를 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가 평소 때는 활성형이 아니에요. 비활성형으로 했죠. 기능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활성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는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촉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연이거든요. 아연이 들어가야 이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소로서 기능을 해요. 아연이 이렇게 관여하는 효소의 촉매로 작용하는 게 한 300가지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면역에 관여하는 이런 촉매는 아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연이 중요해요. 우리 전립선에는 아연이 가장 농축이 되어 있는 장기가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아연을 보충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연이 그러면 많은 어떤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굴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조개류, 홍합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육류계통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참 그러고 아연이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 있어서 아연이 없으면은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전자에 가서 아연이 들어가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NA라든지 RNA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은 우리 셀레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셀레늄이나 아연을 어떻게 부족한가 이런 것을 또 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중 농도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몸에 부족한지 안 한지는 혈중 농도를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우리가 모발 검사를 머리카락을 가지고 머리카락 안에 축적되어 있는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농도를 봐서 우리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아연 기능식품 같은 것을 혀에다가 이렇게 떨쳐보면 우리 아연이 또 미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연을 갖다가 혀에다가 떨쳐보면 맛을 잘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금속 맛이 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아연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연을 혀에다 떨쳐주면 너무 떫어가지고 다 퇴퇴하고 뱉어내요. 이게 아주 떫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맛을 잘 못 느껴.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손톱을 보면은 손톱에 하얀 반점 같은 게 밀가루 좀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반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연이 부족이고, 그 다음에 손톱이 거친 사람, 거쳐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면은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톱날 같은 것을 이렇게 긁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미네랄 부족이면서
아연 부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소견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히 보충을 해주고 조금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은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모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모발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키포인트가 중금속이 있는 거 없는가를 봐요. 중금속.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들이 어떤 생리적인 반응에 있어서 비율을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 환자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독성 미네랄이 있는가. 이 독성 미네랄이 보면 이제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루미늄, 바륨, 니켈, 그다음에 우라늄, 이런 이제 독성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은이에요. 이게 수은은 우리 면역을 떨쳐버리는 미네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발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은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바륨이나 이런 것은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암에 이완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가 수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발견하기가 어렵지, 우리가 모발 검사를 하지 않는 한은 혈액 검사상으로는 나오질 않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신 발견하면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미네랄. 우리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금속류를 말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암하고 관련돼서는 아연하고 셀레늄, 절대치를 많이 봐요. 근데 아연하고 셀레늄은 사실은 보면 이제 절대치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비율을 많이 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를 할 때는 약간 절대치를 참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미네랄을 볼 때는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절대치도 참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배죠. 대부분 우리 환자들에 보면은 수은이 높아요. 그 수은이 많은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예방주사 속에 있는 방부제가 치메로살이라 해서 수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이 회 속에 바다에 있는 오염 때문에 수은이 농도가 높아져 있어서 이게 이제 축적이 돼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유기 수은을 섭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수은이 올라가는 게 있고, 사실 그보다도 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빨의 아말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충치 같은 게 있으면 충치를 이렇게 긁어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말감이거든요. 이 아말감이 수은이에요. 아말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게 되면 수은 축적이 많아지죠. 그래서 아말감이 있는 분들은 필히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수은이 높게 나오면 그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보면은 수은이 대부분 다 수은 농도가 정상보다는 높아 있는 그런 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미네랄 중에서 아연이나 셀레늄이 사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미네랄에서도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레늄, 아연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모발 검사 때 우리 암 환자한테 특징적인 부분은 수은이 대부분 다 높더라. 그 다음에 아연하고 셀레늄이 부족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 암세포를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암을 죽일 수 있다면은 엄청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미역 있잖아요. 미역 속에 보면은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역을 먹으면은 미역이 하얗게 끼잖아요. 하얗게 끼는 게 후코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알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끓일 때 보면 이걸 다 씻어버리고 먹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건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있는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역 속에 있는 후코이단이 아주 강력한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서 고구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뉼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베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 속에 보면은 레스버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 씨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신생혈관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 자살도 시키고 줄기세포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거, 마늘 속에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포를 이제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십자가 식물들, 우리 십자가 식물들이라는 것은 뭐 부추라든지 그다음에 배추, 무, 양파, 여기에 보면 약간 톡 쏘는 맛들이 있거든요. 이게 황이에요. 이게 설포라판이라는 건데, 이런 성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세포를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전부 다 채식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세포 자살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먹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항암 음식이고, 그래서 막 항암 음식에 특별한 걸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게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항암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우리 항암제가 독하잖아요. 독하다 보니까 사실 견뎌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효과가 나고 있지만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쓰죠. 내 항암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런 경우에는 중단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항암을 하고 있는데도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경우, 이때는 오히려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정상세포만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도 손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제가 오히려 우리 인체의 어떤 치료 개념보다는 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죽여서 면역은 떨치고 암세포는 못 죽이고, 그러면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버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을 가성비를 가지고 따져요. 어떤 효과하고 부작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부작용보다 높다고 했을 경우에 항암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는데 부작용만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항암을 장기로 쓸 것인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도 기력이 약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항암을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항암, 나이 드신 분들은 암세포도 성장을 그래 빨리 안 하거든요. 항암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사실은 항암을 안 했을 때 이 환자가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간,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암세포도 성장이 늦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이렇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필요해요. 오히려 삶의 질적을 택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암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큼 암세포가 빨리 크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항암을 안 해도 거의 자기의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어떤 그 항암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항암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항암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불면증부터 해서 뭐 구토, 뭐 근육통, 뭐 탈모, 손발 저리는 거, 뭐 설사, 변비, 분해염, 이 수많은 부작용들을 동반하고 있는 게 항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번 할 때 그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암을 하면 프로토콜대로 해서 딱 몇 가지 정해진 대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와가지고 컴바인드 세라피라는 거, 병행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병행요법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학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외에 환자들한테 항암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은 일단은 항암을 할 때 장 기능 개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하는 동안에 장은 엉망되거든요. 이거는 수술하고 항암을 해서 엉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에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들을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장 손상을 막아주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따라가야 항암제의 효과가 높아져요. 그거는 장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는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 면역이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암하고 싸우는 것은 항암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가서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암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상세포는 잘 살고 암세포는 살지 못하는 내 몸 안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보면은 그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몸 안에서는 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 항암제 내성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을 하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경우에 내성이 잘 생긴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면역 항암제는 가격도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돈을 들이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효과가 극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아주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좋게 할 수 있는 게 장 기능 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가면 면역 항암제의 내성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높여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세포 독성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완해서, 저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축을 본다고. 하나는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방법,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가장 어떻게 보면 포크에 집어내주는 개념이에요. 이거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항상 면역이 따라가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포크에 집어줬어요. 그러면 남은 놈 있으면 면역이 잡아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어떤 신호가, 유전자가 신호를 줘. 이게 변이된 유전자죠. 그러면 이 유전자의 신호를 차단시켜줘야 돼. 이게 차단시켜주는 게 되게 우리 채식이라든지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항암을 할 때 같이 써줘가지고 신호를 또 차단시켜주고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맞춰주면은 항암을 할 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내고, 할 때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에 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 보면 항암 작용이 있다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외국에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강력한 항암 그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칼 클로르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도 약간의 이제 항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암으로는 이제 대장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커피가 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췌장, 담관을 열어줘요. 담관을 열어줘서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간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작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암이 발생하거나 또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을 갖다가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도 우리 소화효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소화제지만 빈속에 먹었을 때는 이게 소화효소는 항암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커피가 간장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장에 있는 나쁜 숙변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여러 가지로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가 우리가 되게 이런 그 항암 작용이 있는 클로르겐산이나 이게 높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커피를 로스팅 할 때 이게 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탄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내가 나는 부분들은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로스팅 돼 있는, 자기가 어떤 로스팅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커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탄내가 나요. 그래서 탄내가 나지 않는 이런 커피를 마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아예 저기 항암 커피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환자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서비스로 커피를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은 커피를 그럼 얼마 정도 마셔야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보통 자료에 뭐 어떤 얼마 정도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에 보면 한 6잔에서 8잔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진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하게 해서 먹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6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커피는 우리가 그 인스턴트 커피 해가지고서 여기 뭐 설탕도 들어가고 우유 제품이 유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커피만 딱 되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진한 것보다 아주 진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고 또 불면증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하기도 하고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위장장애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고 연하게 해가지고서 아메리카노들을 더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해서 한 6잔에서 한 8잔. 그 다음에 설탕이나 그 유제품은 첨가하지 않는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 해독도 있고 장 해독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장 해독을 할 때 이제 관장을 하잖아요. 관장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커피는 이제 뭐 담관을 이렇게 열어줘서 담관 안에 있는 조그만 찌꺼기들 이게 담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췌장관 안에 있는 이게 췌장관에서 돌 같은 게 만들어질 거죠. 이것도 다 끄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장벽에 있는 숙변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이 아니에요. 장벽에 붙어있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은 장벽에 큰 윤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 윤이 나는 게 바로 막이 하나 씌워진 거예요. 이 막이 사실은 숙변이에요. 이 막을 세균들이 만들어가지고 제 손상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을 씌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쓰고 뭘 하더라도 잘 안 낫는 이유가 이 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막을 걷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숙변 제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면 이런 숙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커피 관장을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커피 관장을 자주 하는 거 뭐 하루에 뭐 수차례 어떤 경우에는 뭐 10번 이상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그리고 뭐 1년 내내 이렇게 커피 관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환자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커피 관장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장에서 우리가 미네랄이 중요하잖아요. 미네랄을 갖다가 씻어내버리니까 우리 몸 안에 오히려 미네랄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커피 관장을 이렇게 오래 하면은 무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커피 관장을 오랫동안 관장을 오랫동안 하면은 통증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통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들을 안정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커피 관장을 권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미네랄이 떨어뜨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고 무조건 관장을 하고 장해독을 하는 것은 과해도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커피 관장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적절한 경우에 보통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커피 관장을 하면 기간을 줘요.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커피 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다른 관장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중간에 한 번 넣어서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하지 막 하루에 막 수차례 여러 차례 하는 관장 그 다음에 막 기한이 없이 계속 하는 이런 관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하는 경우 있죠. 항암 치료를. 왜냐하면 항암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연기하는 경우 중에서 뭐냐면 호중구가 떨어졌을 경우, 백혈구 중에서 우리가 호중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항암을 보류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호중구가 떨어지는데 항암을 계속하면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혈증에 빠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을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암을 중단하고 한 타임 미루던가 아니면 호중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자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 어떤 부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환자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나 정말 이제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막 공황장애 있는 것처럼 그래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경우 있고, 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프로토콜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을 맞춰 가지고 하다가 연기하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항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프로토콜대로 다 간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씩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약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트를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내서 물에 담아가지고 벌건히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권하는데, 비트 속에 있는 이 붉은색이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러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베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도 있지만 베타인은 어떤 유전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인이 부족하게 되면 유전자가 어떤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비트를 가장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이 미네랄은 특히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된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가요. 그러면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암은 우리가 주변에다가 산성화를 만들거든요. 이 산성화가 줄기세포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미네랄이 가장 좋거든요. 미네랄 속에 있는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고, 알칼리토라는 것은 약간 알칼리 쪽으로 기우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들어가서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산성화해서 알칼리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암세포는 엄청나게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잖아요. 젖산을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산성화를 막아주는 게 미네랄이고, 이 미네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칼륨이에요. 근데 비트 속에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아예 통에다가 비트를 간 물을, 어느 환자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저거 바람직하고 좋으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비트를. 그럼 약간 불그스름한 빛이 아주 먹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재발이나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트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은 고구마나,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콜라비,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이제 야채 종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칼륨이 많은 미네랄을 먹으면 우리가 산성화를 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냥 우리가 비트는 약간 단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먹어도 먹을만 하고, 또 비트를 익혀갖고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익혀서 먹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비트를 푹 짜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그러면은 그 물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우리 환자들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 하잖아요. 그럼 그 물 마시려 그냥 맹물만 마시려면 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면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이 핑크색 비스만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싶다는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쁜 색이에요. 이제 수술이 완벽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암을 제거하는 방법만 완벽했고, 그리고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수술이 완벽했다고 하지만 암을 완벽하게 제거했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암을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져 있는 암들, 보통 우리 암이 1cm면은 50%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주변에 암이 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미경에 보이는 선까지는 제거 다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들도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미리 다른 데 가 있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하지만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거잖아요. 암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 항암하고 방사선은 이유는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을 죽이기 위한 거고, 방사선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이 암이 있던 자리 주변에 제일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때려주는 거고, 완벽히 수술을 했다가 내가 수술 방법이 완벽했다는 거지 암세포를 완전히 없앴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도 있고 1기도 재발할 수 있는 거고 2기도 마찬가지고 3기, 4기를 더 할 거고. 이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낫지 못하더라도 평생 같이 동행을 하자. 우리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유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냥 덩치만 커져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면역세포하고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암세포가 이렇게 100개가 큰다 했을 경우에 100개를 면역세포가 죽이면 어때? 안 크는 거예요. 근데 면역세포가 200개를 죽인다 그럼 100개 줄어드는 거고, 50개밖에 못 죽인다 그러면 50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병행을 하려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100개 클 때 면역세포도 100개만 잡아먹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그게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암세포가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고, 근데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죽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 거 면역이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떨어져 밸런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특히 이게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 몸 안에 이게 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하고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질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좋죠.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면역이 좋아질 때는 뭐 괜찮겠지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상태에서 암을 갖다가 내가 평생 동안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을 관리하는 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관리는 암을 없애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을 그리고 재발하거나 없앴는데 재발하거나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병행을 한단 말을 우리가 아이고 그래요 그거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경우는, 이것을 아닌 경우는 뭐냐면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수술도 하지 마, 항암도 하지 마, 방사선도 하지 마. 이렇게 환자하고 암하고 병행을 하도록 하면은 평생 관리하면서 좋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없었고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좋은 거 아니냐. 말은 좋지요. 말은 좋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재발 전이가 돼버렸을 때는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도 없는, 오히려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으로 돌이키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고 치료법도 많이 나왔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이 자연주의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요즘에 술을 보면은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 같고 또 젊은 층에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요. 그런데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그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에서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잔의 술도 여성에게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방암에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게 알코올이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아세틸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세포 안에서 DNA나 RNA 이런 유전자들을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암을
만드는 데 영향을. 제가 논문을 얘기 보니까 일주일에 석 잔 이상 마시면 암 발생률을 15%를 높인다고. 여기에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우리 유방암을 걱정하는 분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른 암에도 알코올은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코올은 그 1급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유방암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장에서 엽산이라는 것은 엽산 속에 있는 메틸기가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엽산이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알코올이 엽산 흡수를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호르몬을 높이는 것 때문에 특히 유방암을 타겟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니 암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암을 성장시키는 요인들, 내 몸 안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니 밝혀지지를 못했어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이 아마 암 전체의 10%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죠. 암은 럭비공과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것도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다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단 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술 안 마셔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나 술을 마셔도 암에 안 걸릴 수 있어. 이런 누구는 맨날 술만 마시는데 안 걸리더라. 누구는 한 잔도 못 하는데 걸리더라.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니 교육이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따로 받은 게 없었어요. 예전에 의과대학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따로 접근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의료진도 그러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품이 또 한두 가지만 나온 게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제품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또 지금 아직 정확하니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분들은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돼,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많은 의료진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이렇게 이런 그 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혼동에 빠지기가 쉬운데, 제 생각은 그래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는데 정확하니 이 효능,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그리고 적응증, 그 다음에 부적응증 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량이 오버돼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의사들도 그렇고 뭐 약사들도 그렇고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서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능식품을 그냥 사서 먹는 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기능식품 중에서 사서 먹는 기능식품이 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기능식품이 있어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능식품하고 약하고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능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치료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이게 판매하는
상품성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제가 그 이번에 유럽을 이렇게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이용한 주사제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먹는 약, 기능식품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능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아니야, 하지 마라, 또 무조건 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의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환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자들한테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 사계절을 따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 추워가지고 운동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어때요?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체온이 높아야 돼요. 체온이 높게 되면 면역이 올라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힘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환자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겨울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도록 않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럼 밖에도 나갈 필요 없겠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체온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체온이 안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팁을 주자면, 운동을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고주파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온열,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 따뜻한 지방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추운 곳으로 갈수록 어때요? 더 체온 유지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남쪽에 요건 뜨뜻한 곳.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체온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